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샤오미 17 울트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기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트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기에서 바꾸는 것들과 전반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설정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바꾸는 것 중 하나는 이미 바뀌지 않았다면 이 항목입니다. 아마 홈 화면일 거예요. 네, 바로 여기 홈 화면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클래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옵션일 겁니다. 클래식은 모든 앱이 홈 화면에 있고 앱 서랍이 없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앱 서랍, 업도어가 라이트 모드가 있는데 라이트 모드는 주로 노인분들이나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아요. 이 모드는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이 좀 더 커져서 보기 쉽고 화면에 표시되는 앱 수도 줄어들어 공간을 더 넓게 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드는 주로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 같아요. 앱을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앱들이 평소처럼 한데 뭉쳐 있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에는 중간 옵션으로 업드로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아주 다양하고 유용한 추가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앱 트레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상단 부분에 아주 세분화된 카테고리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하게 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의 스마트한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다양한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배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보면 엔터테인먼트, 사진 도구, 뉴스, 쇼핑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허술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제 휴대폰에서 SMR 런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앱 서랍에 들어가 보면 여기 아래쪽에 카테고리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라벨이 붙어 있는 대신 기본적으로 아이콘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즐겨찾기가 있고요. 저장된 연락처와 다양한 미디어 파일, 그리고 인터넷 등과 같은 기능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콘 덕분에 정말 컴팩트하고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는 제 생각에 실제로 아이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콘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하자면 이모지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설정을 클릭해서 앱 카테고리 관리를 누르고 커스텀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커스텀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에 어떤 앱을 넣을지 직접 선택해야 하는데 이건 아쉽게도 다른 카테고리에서 제공하는 자동 정렬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앱을 드래그해서 넣거나 나중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 부분에는 어디 한번 같이 볼까요? 혹시 여기에 이모지를 넣는 것도 가능할까요? 넣을 수 있네요. 이 이모지가 각 카테고리를 구분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는 매우 다양한 모양의 이미지를 전체 테이블 목록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죠. 이제 이모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특정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도록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세밀하게 꾸밀 수 있는 디자인적 자유도가 훨씬 더 높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카테고리를 탭하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만 더욱 깔끔하게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모든 앱을 한 번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니 여러분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 알림 및 상태 표시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찾고 있는 기능이 여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바로 상태 표시줄 아이콘입니다. 이 폰에 그 기능이 있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커스텀 아이콘 표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기에서는 상태 표시줄 아이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커스텀 아이콘 표시라고 하네요. 샤오미는 뭔가 독특하게 우리가 익숙한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찾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음에 드네요.
이건 애플 논리 같아요.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 사람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못 떠나게 하죠. 다른 데 가면 길을 잃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전 이걸 좀 비판해요. 참 멍청하니까요. 이건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안드로이드처럼 똑같이 이름을 지으세요. 특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기능은 꽤 괜찮은 기능이에요. 상태 표시줄에서 보고 싶지 않은 아이콘을 숨길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항상 블루투스를 켜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켜보면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항상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쓸데없이 거슬리는 아이콘이 계속 떠 있어서 화면만 어지럽히고 아무 쓸모도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걸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고 핫스팟 같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없앨 수 있는 옵션이 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모바일 서비스나 와이파이 신호는 아쉽게도 숨길 수 없어요. 저는 이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꽤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샤오미에게 약간의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샤오미 왜 이런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상태 표시줄에서 NFC는 숨기면서 여기에는 넣지도 않다니 무슨 배짱인가요? NFC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없는 척 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NFC가 모든 기기에서 켜져 있다는 걸 증명하자면 기기가 주변의 모든 기기와 통신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NFC는 말 그대로 근거리 통신을 의미하는 단어니까요. 자,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NFC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어디에 있나요? 자, 됐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뿅. 지금 보니 꺼진 것 같네요. 제 말을 믿으세요? 아니에요. 꺼져. 당신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여기서 아예 없애버린 게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NFC는 이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기능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샤오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 아예 보이지 않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능이 실행 중이라는 걸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도록 바꿀 수도 없어요. 저는 이게 사용자가 알아야 될 권한을 좀 넘어서 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넘어가 보죠. 이제 넘어가서 개인화 섹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섹션으로 기기의 외관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테마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배경 화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애니메이션처럼 멋진 기능들도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 실제로 지문을 추가해야 하네요. 잠깐, 이거 흥미로운데요. 전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에서 빠진 부분인데 이 폰이 실제로 소닉 지문 인식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아, 맞네요. 정말 아주 멋진데요. 혹시 소닉이 왜 좋은지 모르신다면 소닉은 손가락이 젖었거나 약간 더러울 때도 인식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손가락을 더 잘 인식해주는 편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빛 기반 센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건 삼성 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밤에 아무 애니메이션도 없이 그냥 지문 센서를 찾으려고 더듬거리다가 살짝 빗나가면 센서에서 정말 눈부신 하얀 빛이 바로 쏟아져 나와서 눈이 부십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당신의 손가락을 비추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제품은 소닉 초음파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어서 애니메이션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빛도 나오지 않고 애니메이션도 없어서 정말 깔끔하고 빠르며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점은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런 애니메이션 중에서 원하는 거 선택할 수도 있고 아예 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게 기기를 잠금 해제하니까 진짜 그냥 바로 이건 그냥 제가 센서에 손가락을 바로 대는 것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지금까지 직접 사용해본 모든 센서들 중에서 단연코 가장 빠릅니다. 어쨌든 그 밖에도 폰트와 다양한 아이콘, 그리고 잠금 스타일 같은 요소들도 취향에 맞춰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금하면 스타일이죠. 그리고 멋진 점은 여기 깔끔한 스타일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시간과 같은 텍스트가 자연스럽게 페이드인 되거나 직접 사용 중인 배경 화면에 따라 영향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배경 화면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그 중 하나를 테스트합니다. 어디 있지? 항상 좋아하는 건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이걸로 선택할게요. 여기서 바로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 제가 이걸 확대하면 보이시죠? 이걸 실제로 작동하게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멈춰.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기 시작하면 여기 산이 시간 부분을 가로막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꼭 베젤 때문은 아니에요. 이 장치가 시간을 가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시간이 이걸 너무 방해된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간을 너무 일찍 뒤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되돌릴 방법도 없어요. 원해도 말이죠. 이건 정말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배경 화면에 따라 이 부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만큼 더 추상적으로 하거나 혹은 덜 추상적으로 설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런 게 약간 더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와, 정말 멋지네요. 방금 막 설정한 건데 말이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이걸로 가봅시다. 그래, 뭐 이 기능이 원래 하도록 돼 있는 걸 그냥 되돌려 버려도 상관없지.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제발. 여보세요? 옵션이 어디로 갔지? 아니면 내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가? 뭐 됐어. 아니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을래. 이게 잠깐 동안 작동하는 걸 보셨고 실제로 화면에 나타나서 이유 없이 사라지지만 않으면 꽤 괜찮게 작동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배경화면 캐러셀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마 켜져 있을 텐데 여러분을 정말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긴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건가요? 이제 됐네요. 이제 활성화되었으니 이 기능이 켜져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전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배경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샤오미에게 칭찬을 해줘야겠네요. 전통적으로 배경화면 캐러셀이 정말 별로였던 걸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배경화면들이에요. 이건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제 생각엔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사진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거 말고는 이건 꽤 괜찮은 편이에요. 불평할 생각은 없어요. 정말 불만은 없네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왜 이런 배경화면을 원하겠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어떤 낯선 여자가 벽을 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해둔 걸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저 여자 누구야? 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아마도 제가 월페이퍼 캐러셀을 건너뛰고 싶은 이유 중 하나예요. 예전에는 월페이퍼 카루셀에 이런 식의 배경화면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런 건 연인 사이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방금 보셨듯이 여러 개를 살펴봤는데 그런 사진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에요. 어쨌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디스플레이와 밝기 설정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크 모드를 선택하면 실제로 배터리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는 AMOLED라서 완전히 검은색 배경처럼 검은 부분은 실제로 픽셀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낮에는 라이트 모드를 쓰고 싶으시다면 다크 모드 옵션에 들어가서 일몰부터 일출까지 자동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다크 모드를 특정 앱에만 적용할 수 있어서 정말 꽤 괜찮은 기능이에요. 이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컬러 스킴, 즉 디스플레이의 채도를 설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오리지널 컬러 프로와 비비드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서는 아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뷰파인더 화면을 봐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폰을 직접 보면 아주 미묘하게나마 차이가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핑크빛 색상 같은 경우를 보면 확실히 파란색도 꽤 차이가 나는 편이네요. 특히 위쪽 밝은 부분에서는 파란색이 약간 다르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뷰파인더에서도 아주 조금 차이가 느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비드 모드는 색감이 좀 더 진하게 표현돼서 이미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채도가 낮은 이미지를 선호해서 그걸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디스플레이의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온도란 전체 화면이 따뜻하게 보이는지 차갑게 보이는지, 즉 노란빛이 도는지 파란빛이 도는지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옵션도 있습니다. 따뜻함, 차가움, 사용자 지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면 모니터 슬라이더가 활성화되어서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변화는 실제로 제가 이 휴대폰에서 보는 것보다는 덜 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무지개처럼 색상이 계속 변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이 있는데 사실 대안이라기보다는 추가 기능인데요. 바로 여기 있는 적응형 색상 옵션입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다른 옵션들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사용자가 있는 환경의 조명에 따라 자동으로 색상을 조정해 줍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지금 방의 조명에 맞춰 화면이 더 푸른빛이나 노란빛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능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위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은 화면 색상을 2배로 노랗게 마치 소변색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옵션으로 넘어가면 어댑티브 리프레시 레이트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러운 화면과 DC에서 PWM 디밍으로 전환을 위해 더 다양한 동적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주사율 디밍 같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깜빡임이 생기는 그런 거요. 하지만 제가 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주사율 옵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주사율 옵션으로 넘어가서 샤오미가 여기에서 실제 두 주사율 간의 애니메이션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점은 충분히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 화면 모두에서 동시에 이렇게 튀는 공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두 애니메이션을 실제로 나란히 볼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두 주사율의 차이가 훨씬 더 눈에 띄게 보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모르신다면 주사율이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1초에 몇 번 새로 고침되는지를 의미합니다. 기본 설정일은 실제로 초당 최대 120번까지 작동하고 사용자 지정에서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이나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부드러운 주사율을 원하신다면 기본 설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까지 올라가지만 배터리를 위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낮춰주기 때문이죠. 만약 60을 선택하면 그 이하로도 낮아지는지는 확실하지 않네요. 그리고 잘 작동할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사실 고주사율을 사용할 때 또 다른 옵션이 생깁니다. 이 기능은 최대 120의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지도 보여주네요. 좋아요. 보시다시피 실제로 옵션을 제공하고
앱별로도 제어할 수 있어서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네요. 와, 이 정도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그 어떤 다른 스마트폰보다 확실히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커스텀 120 설정과 기본 값은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커스텀 120에선 일부 앱이 120의 영향을 받지 않게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건 기본적으로 고주 사유를 쓰는 앱들에 대한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홈이 고주 사유를 쓰지 않으려면 꺼버릴 수 있습니다. 구글 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끄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해당 앱을 열었을 때 최대 120Hz 대신 60Hz까지만 동작해 배터리 수명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기본값으로 둘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디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추가 설정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네요. 이게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맞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드디어 찾았네요. 추가 설정에서 플로팅 윈도우로 들어가면 됩니다. 먼저 사이드 툴박스를 선택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화면 옆에 이렇게 작은 바가 표시됩니다. 이제 이 바를 위로 쓸어 올리면 여기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앱을 더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해 앱을 열 수 있고 예를 들어 팝업 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됩니다. 네, 알아요. 방금 직접 해봤는데 설명은 안 해주셔도 돼요. 보시다시피 앱을 팝업으로 쓸 수 있고 설정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옆으로 옮겨서 없앨 수도 있어요. 이게 위에 떠 있네요. 이제는 창을 최소화하거나 닫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닫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닫힙니다. 다른 걸 불러올 수도 있어요. 양쪽을 잡아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형태로 만들면 보시다시피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꽤 괜찮아요. 그리고 추가로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앱이 열려 있을 때 3개의 점을 누르면 현재 전체 화면에 열려 있는 다른 앱과 분할 화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앱을 위쪽에 배치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정 앱은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시로 브라우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과 브라우저가 나란히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브라우저만 사용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두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작은 정보가 있습니다. 위쪽에 유튜브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을 줄이면 유튜브가 바로 여기에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웹서핑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기를 잠그거나 이런 동작만 하지 않는다면 이 기능을 쓰는데 구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을 열어두기 싫다면 리벤스들을 통해 유튜브 리벤스들을 받으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광고 없는 프리미엄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입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죠. 아까 그 플로팅 윈도우 외에 또 추가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원시원한 전체 화면 디스플레이 기능입니다. 이것도 정말 어이없는 이름이죠.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영상 처음부터 이 기능을 켜놨었는데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본음 버튼 활성화 상태입니다. 원하면 제스처로 바꾸고 처음이면 학습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각 제스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서 모두 보여줍니다. 두 방식 모두 서클 투 서치 기능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기능 이름치고는 정말 아쉬운 이름이네요. 이름만 보면 무언가를 동그라미로 그려서 검색하는 것 같지만 보시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바를 길게 눌러서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길게 누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사용 중이라면 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샤오미가 가이드바 숨김 기능을 제거한 듯 하네요. 이전에는 이 기능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예전에는 이 바를 완전히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서클 투 서치 기능이 완전히 꺼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됐었죠. 분명히 구글은 사용자들이 화면 하단을 길게 누르면 서클 투 서치가 실행된다는 것도 모르는 정말 멍청한 사람들로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스처가 그렇게 작동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어이없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발을 위로 쓸어 올린다면 그건 제가 보고 상호작용해야 하는 바이고 사실 제스처라기보다는 그냥 동작이죠. 제스처라는 기능은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특정한 움직임만으로 원하는 동작을 바로 수행하는 것을 말해. 제가 특정하게 발을 쓸어 올린다면 그건 어떤 경우든 그냥 동작일 뿐이에요. 이제 서클 투 서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만약 앞으로 가이드바를 숨길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고 해도 구글이 사람들이 IQ20이 아니란 걸 결국 깨닫지 않는 한 서클 투 서치는 대부분 활성화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서클 투 서치가 활성화되면 화면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길게 눌러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바가 보여야 하고 그 발을 길게 눌러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이 기능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 기능을 매우 추천하는데 상당히 다재다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부분적으로 제미나이와 브라우저, 이미지 검색,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을 함께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면에서 보면 정말로 매우 다재다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아이콘 같은 것을 클릭하면 내가 클릭한 것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선택하고 동시에 구글 검색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관련 링크도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웹사이트처럼 APK 파일 등을 직접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서클 투 서치란 말과 달리 꾹 누르면 원을 안 그려도 됩니다. 자, 갑시다. 됐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검색할 때 원을 그리는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냥 탭을 하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슬라이드해서 텍스트를 선택하는 방식을 주로 씁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텍스트를 감지하고 그 텍스트 위에서 대각선으로 스와이프를 시작하면 텍스트를 선택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가 어디 있든지 감지만 되면 복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해당 텍스트로 검색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래는 여기서 절대 복사할 수 없었던 두 가지 항목이 붙여넣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흥미로운 옵션 중 몇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예시를 직접 가져오거나 아니면 훨씬 더 좋은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 시계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능면에서 꽤 괜찮은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뒷면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델 번호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적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있습니다. 24800이라고 적혀 있네요. TW, 이 튜브, 이 48800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 숫자인 248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카메라를 열고 가이드바에 맞추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로 기능이 실행되면 화면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버튼을 바로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모델을 찾아줍니다. 24800이요. 정말 쉽게 찾아주네요. 제가 가리킨 부분이 바로 이 시계의 브랜드와 이 특정 모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이런 비슷한 다른 것들도 정확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초록색 다이얼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조금 다른 버전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모델이고 색상만 다른 대안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으며 가격도 볼 수 있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를 들어
시계 같은 것들을 직접 이야기할 때 이런 기능이 없으면 특정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이런 시계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봐서는 뒷면을 직접 보여드리지 않으면 이게 뭔지 전혀 알 수 없을 거예요. 모델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는 정체를 알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추측만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요일과 날짜가 있는 타이맥스 시계를 찾는다면 정말 운에 맡겨야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원형으로 검색을 지정하면 진짜 몇 초 만에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말 유용하죠. 그리고 심지어 브랜드를 못 본다고 해도 여전히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브랜드와 모델 번호를 가릴 수 있도록 이걸 좀 집어들게요. 그리고 똑같이 다시 해볼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전부 치워버릴게요. 자, 됐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바로 가리키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클릭하세요. 보세요. 바로 찾았어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 KB02 이니어 모니터입니다. 됐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다시 아래로 스크롤하면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정말 빠르고 쉽죠. 그리고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것에 포인터를 대면 구글이 그걸 찾아주려고 할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무작위로 생긴 것에 포인터를 대면 그게 뭔지 정의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맞아요. 혹시라도 브랜드가 없으시거나 한다면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아마 자석이었던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죠? 이건 도대체 뭔지 전혀 모를 것 같고 아마 이걸로 한참 동안 좀 헤맬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걸 뭐라고 알려줄까요? 좀 궁금하네요. 진심으로 이걸 찾아낸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안녕하세요. 뭐야? 뭐였지? 무슨 일이야? 제발 됐다. 해무 당연히 로그인해야 하네요. 아, 아니네요. 계속 제발 좀 보시다시피 이런 것과 비슷한 걸 찾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확히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걸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브랜드도 없고 그냥 이상한 물건이잖아요. 이럴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제품을 찾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 검색 기능을 기준으로 최대한 비슷한 것을 찾아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기능으로 마지막으로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번역인데 이 역시 번역 목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그냥 가리켜 볼게요.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카메라만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실제로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 사진으로 이동한 다음에 서클 투 서치를 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됩니다. 이제 이걸 빠르게 스캔하고 여기에서 번역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중국어라고 되어 있고 만다린이라고 표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언어를 동시에 번역해 줍니다. 여기에 만다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다른 언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둘 다 할 줄 몰라서 확실하진 않지만요. 이건 만다린처럼 보이지 않아서 제 생각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부분을 보면 그것도 번역돼 있어서 두 언어 모두를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 언어를 동시에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전에 있던 텍스트가 무엇이었든 완전히 지우고 원래의 모양을 맞추려고 새로운 텍스트를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불일치가 있긴 합니다. 밝기와 선명도가 실제로 손대지 않은 영어 부분보다 약간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미지를 더 확대해서 밝게 하면요. 이런 아니 멈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을 때보다 조금 더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구분이 안 가지만 여기쯤에 예전 텍스트가 있던 작은 블록 같은 게 보여요. 여기쯤으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네요. 이걸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여기 이쪽 부분에서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블록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블록은 전체적으로 흐릿함이 훨씬 더 균일하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질감 면에서 보면 이게 질감을 잘 재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섞이지 않는 거죠. 여기 있던 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균일하게 블러 처리를 한 거예요. 주변처럼 회색조가 아니라 그냥 단일 색상으로 처리된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사실 바로 여기 있던 텍스트였어요. 아마 이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걸 지우고 똑같은 걸 여기다 다시 넣은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모든 내용이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로 된 버전이에요. 이게 바로 영어. 그러니까 완전히 영어로 된 버전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번역된 버전이에요. 브랜드 똑같고, 모델 똑같고, 임피던스, 사운드, 압력, 감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감도만 있네요.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약간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꽤 훌륭한 기능이에요. 완벽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 드라이버 부분을 보면 10mm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래쪽 텍스트에 비해 엄청 밝게 보이죠. 그래서 밝기 면에서 서로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도 그래요. 여기 실제 텍스트를 봐도 역시나 더 심하게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좀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멋진 기능이에요. 아직 안 써보셨다면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